내 건 재미없으니까. 네, 마이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조선 박사 28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하니까 완전체. 정말 꽉 찬 느낌이네. 꽉 찬 느낌이기도 하고요. 우리 어색하네요. 국감 스타 최현일 의원이 막판에 이제 딱. 그러니까 살도 빠지신 것 같아. 네. 의원님 어디서 저 오셨어요? 화면을 오늘? 비치면 얘기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우리 되고요. 보지 마요. 우리만 의원님 보지 말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은? 오늘 저기 성평등 가족이 거기 회의 오늘 끝나고 바로 전체 왔죠. 회의 예결이 예결이 예산 소위. 예, 예산 소위. 무슨 이슈가 있는 예산이 있었나요? 뭐 이제 정부가 하는 건 팍팍 미는 거죠 뭐. 상대방이 흠집 잡는 거 없고요. 모 의원님이 아주 했는데 뭐 잘 우리 막았죠. 모 의원님이라고 안 하고 실명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있어 그분 있어. 저희도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네, 제가 잠깐 한 달 동안 그쪽으로 갔는데요. 이용 의원님이랑 처음으로 같이 하시는 거 이제? 네, 전체 회의를 같이 해봤어요. 이용 의원 어때요? 기후안노이? 네, 이용 어때요? 의원님이요. 잘하죠? 엄청 효율적으로 의정 활동 하시더라고. 그 효율적이라는 게 그 자기 질의할 때 싹 들어가고 딱 나가고 이거?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오늘 부득불 중간에 방송이 있어가지고. 오늘만 방송 다녀오셨고. 오늘만 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여당 모드가 아니야. 제 야당 모드가요. 야당 모드. 여당 속의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 기존 일관됩니다. 저는. 고용보험이 지금 사실 계속 구멍이 나고 있나 봐요. 고용보험 기금이 그래가지고 고갈 직전. 일반 회계하고 뭐 어디서 계속 꼬우고 있는데 네. 그거 해결해야 된다. 근데 질의를 그러니까 전 되게 여기서는 되게 허허실실하시잖아요. 거기 가가지고는 막 차관한테 이게 본인이 해보세요. 이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차관님이 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대책이 있어요? 그랬더니 네 뭐 마련 중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내 문제라면서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되게 세게 막 아직 압박을 정권 하시더라고요. 바뀐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톤 많이 줄인 게 저 정도니까.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임팩트 있는 의정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인상 깊게 보면서 우리 박재 의원님 제가 한 말씀 할게 그러면. 네 우리 서로 덕담하는 분위기로. 아니죠 덕담인가요? 내가 볼 때 서로 덕담해 주세요. 서로 안 좋을 것 근데 같은. 그 기후노동위에 이제 첫 등판하셨잖아요 오늘. 근데 사실 예산안 상정하는 날인데 이제 이러저런 뭐 그 예산 관련한 또 질의도 하고 이제 하면서 거의 한 바퀴 돌았어요. 근데 노동 이슈를 딱 그 하시더라고. 그래서 원래 전문 분야는 이제 에너지 환경 이런 쪽인데 근데 노동 이슈를 하는데 그 주 4.5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질의를 하는데 정확해요. 그 촘촘해요. 질의 내용이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 그래서 들으면서 좀 준비했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노동 쪽으로 하신 것 같아. 그렇긴 해요. 환경이나 네. 에너지는 어차피 이제 뭐 전문가니까 아니에요. 아예 노동 쪽으로 딱 한노위 아예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니, 불러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는 것 같아. 환경 사실 2035 NDC는 저희가 오늘도 얘기할 건데 후에 또 별도 보고받기로 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쵸. 좀 아꼈는데요. 오늘 국힘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아니 또 나갔어요. 우리도 오늘 정무위에서 그 예산 소위 했었는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이잖아요. 근데 6시까지 꼭 좀 끝내달라고 그러더라고. 아직 거기도 모두 전환이 안 6시 되네. 5분 전 되니까 좀 더 하자고 하고 가자니까 가야 된다면서 가버리더라고요. 어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집회. 전체적으로 집회. 상임위들이 지금 그래요. 네. 아직 그 우리가 야당처럼 포스 있게 하고 오히려 저쪽 국민의힘은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약해. 그러니까요. 약한 게 아니라 잘하는 거죠. 그런가요? 저희 여기 오늘 수수님께서 최 의원님 얼굴 반쪽이 되셨다고. 그러게. 찐 건데.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좀 까칠해지신 것 같아요. 야, 근데 오늘 그 저기 다들 들었겠지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이 아침부터 계속 하루 종일 집회했잖아요. 시끄러워가지고 하루 종일 했어요. 하루 종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많이 왔더라고. 네. 많이 우리 오긴 할 했는데. 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많이 왔는데 그 12.3 불법 기업들은 한 명도 안 오더니 맞아. 그렇게 와가지고 뭐 항소 포기 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라는 얘기 거기서 왜 나와요 대체? 알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 뭐 누구를 비판해야지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 비판한다고 치면 그러게 말이에요. 누구 당대표? 그 결정은 원내대표? 노만석 직무대행이 한 거잖아요. 노만석을 비판하는 건가? 그러니까 공격의 초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지시해서 거지.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근거는 못 돼. 하나 더 조사를 해보자. 그럼 나올 것이다. 이러고 그러니까 있어요. 뭐 그냥 뭐 때리면 나올 것이다 이런 건데 그게 저희 내란 정당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저희 첫 번째 주제 이미 시작한 것 같은데 이용호 의원님 얘기 좀 해보실래요? 이게 그거예요. 네. 요즘 요 며칠을 거의 지금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게 지금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한 항소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좀 안 다룰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적반하장식의 주장들과 억지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항소 포기라는 용어 자체를 좀 정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법률상 항소 포기라고 하는 것은 항소 제기 기간이 일주일인데 일주일 내에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를 항소 포기라고 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항소 포기가 아니고 그렇지. 주어진 일주일 기간 동안 항소할지 말지를 검토해서 항소를 안 한 것, 즉 항소 부재기입니다. 네, 의식적인 그 선제적으로 항소 포기서를 낸 게 아니고 아예 항소 제기 자체를 안 한 항소 부재기다. 이걸 좀 분명하게 좀 상당히 정정을 법률 하고요. 가수라고 그런. 근데 그게 어쨌든 결과는 똑같잖아요. 아니 좀 다르죠. 항소 포기는 아주 의식적으로 작심하고 안 하는 행위예요. 적극적으로. 저번에 그거하고 뭔 차이야? 그 뭐야 직위원 뭐야 항고 철회인가? 항고 포기? 그 항고고 그건 결정에 그건 항고 포기예요. 이거는 그 판결에 검사장 대한 회의 이런 거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네, 항고 포기한 대검에서. 거잖아요. 네. 그거는 포기를 한 거예요? 자기적으로? 그것도 포기는 아니었어요. 포기도. 그것도 부재기. 예. 근데 아무튼 그렇고 두 번째 지금 왜 항소를 안 했느냐 가지고 이제 딴지를 걸잖아요. 근데 지금 유죄가 나온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추징이 선고된 거 428억 이상이 이제 추징이 선고된 것도 있고 한데 일부가 무죄가 나왔는데 그 무죄가 나온 일부에 대해서 왜 항소를 안 했느냐가 쟁점인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대행하는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배임죄가 또 있어요. 형법상의 배임죄가 있고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있고 50억 이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경가법이라고 하는데 약칭 특경가법상의 배임이 있어요. 근데 검찰은 특경가법상의 배임이 형이 제일 세거든요. 5억 이상이면 형이 얼마, 50억 이상이면 형이 얼마 이렇게 굉장히 세요. 심지어 50억 이상이면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는 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센데 이 특경가법상 배임이 인정되려면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돼야 돼요. 근데 1심 법원에서 보기에 이 사건은 피해가 발생한 건 맞는 것 같은데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가 없다. 얼마가 피해라는 것을. 왜냐? 1심 법원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이런 유의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검찰은 검찰은 네. 피해 금액 얼마라고 적시한 거예요? 검찰은 7천억이 넘는 돈이 피해 금액이다. 7,800억. 그 돈을 추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7,800억. 네. 근데 어쨌든 피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서 1심 판결은 나온 거고 그러면 재산상 피해는 있으니 피해 금액이 특정됐을 때 적용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은 적용이 안 되고 일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만 처벌이 가능해서 그걸로만 유죄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특경가법상 배임이 형이 더 센데 이게 무죄가 나왔으면 2심 가서 다퉈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다투냐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심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서 이것은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항소해봐야 결과가 바뀔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검찰 내부적으로 종합적 의견을 모아서 안 한 거거든요. 두 번째 무죄 나온 핵심 무죄 사안이 뭐냐면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왜 중요하냐? 검찰이 여기에 집중했어요.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인정되어야 아까 얘기했던
7,800억 이상의 금액이 피해 금액으로 잡히면서 추징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나오니까 추징도 다 날아간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이 1심에서 뭐라고 판단했냐. 첫 번째, 이해충돌 방지법이 인정되려면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한테 제공해가지고 피해를 야기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출발은 직무상 비밀이 인정이 돼야 돼. 근데 이미 그런 다 알려진 공지의 사실인데. 개발 계획은 이미 네. 한 달 전에 알려졌다. 직무상 비밀 네.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공소시효가. 이렇게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해충돌 방지법도 무죄.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유죄를 전제로 한 7천 몇백억의 추징도 불가. 이렇게 판단한 건데 검찰이 부끄러워야 되는 게 공소시효도 놓치고 기소해놓고 그리고 법리상 직무상 비밀도 아닌 걸 가지고 기소해놓고 무죄가 나왔는데 왜 항소 안 했냐? 애초에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공소시효도 판단 못하는 검찰이 이런 상황이 심지어 1심 법원에서 판결문에 뭐라 써놨냐면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한 증거는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까지도 지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검찰이 되지도 않는 불성실한 기소를 해놓고 무죄 나오니 왜 항소 안 하냐? 항소해봐야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 그 증거 능력 이걸 없다는 주목해야 건 그거죠. 기소한 다음에 억지로 증거조사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증거로 하려고 했던 거. 네. 원래 딱 기소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법원에서 사건 증거조사를 하고 증거를 이렇게 모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공판중심주의 위반이다. 뭐 근데 이런. 이제 여기 대장동 재판에 보면 수사팀이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1차 수사팀은 21년 그 9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서 그때 이제 1차 수사팀이 그때 기소를 한 건데 10월 달에 네. 그때는 그 유동규 등 그 5명에 대해서 배임과 뇌물로 네. 기소를 했는데 정권 바뀌고 수사팀 바뀌면서 22년 7월이죠. 그때 이제 이재명 정진상 엮어가지고 기소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2차 수사팀에서 공소장 변경해가지고 피해 액수도 늘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네. 다 무죄가 나왔다. 뭐 무죄가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공소장 그 기재 내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400 몇백 그 600억인가 650억인가 그 정도 금액으로만 이제 피해 금액으로 잡아서 추징도 그 정도로만 이제 그 진행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윤 정부 때 새롭게 구성된 대장동 2차 수사팀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그때 당시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를 어떤 방식으로든 엮어 넣으려고 했던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정치검찰 수사팀 이네들이 들어와 가지고 공소장을 변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액 7천 몇백억으로 이걸 늘려고 그래요. 피해 금액을 늘리고 추징도 그 정도 해야 된다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1심 법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대법원 법리라든지 또는 심지어 공소시효도 놓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 놓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 프레임으로 이제 이걸 확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래 조작 기소 부적법한 기소를 하고 공소시효도 놓친 불성실 기소를 해놓고 무죄 나오니까 오히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네들이. 그렇죠. 거기도 해서 뭐 그 2차 수사팀에서 유동규 회유해가지고 결국은 이재명 그 대통령하고 정진상을 엮어서 기소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남욱도 뭐 다 최근에 폭로하고 있잖아. 원래 남욱 그 유동규의 진술하고 정영학의 녹취록에 근거해서 기소를 간 건데 그 정영학도 지금 그 검사가 그 배임죄의 증거를 조작했다. 정영학조차도 최근에 그거를 이제 폭로를 했고 남욱도 뭐 배를 갈겠다 이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검사의 그 회유나 뭐 이런 그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했다. 이런 것도 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 재판에서 기조가 바뀌지 않은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유동규. 유동규만 안 바뀌고 그 자기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추측을 하는 거 2차 수사팀이 2차 수사팀을 그 꾸린 사람이 한동훈과 주진우라는 이제 의혹이 상당히 지금 있어요. 내가 오늘 논평도 했었는데 주진우 그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법률비서관하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한동훈하고 주진우가 저렇게 이 항소와 관련된 거에서 나대는 거다. 막 이런
그 저기 이 관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좀 맞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네. 뭐 항소 포기 막 그 노래까지 만들어 갖고 막 그 저기 유튜브에 올려놓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대장동 재판의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정치검찰로 바뀌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조작 수사하고 정치 기소한 거. 요게 사실 본질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업자들과의 유착 관계는 그냥 유동규 선에서 그렇게 이제 결탁을 한 것이고 오히려 더 그 55 클럽이라고 우리가 왜 그 박영수 특검 정도 이제 저기 저 지금 기소한 다음에 지금 잠잠해졌잖아요. 나머지는 저 수사도 안 그렇죠. 했잖아요. 그거 네. 전 검찰총장 등등 있잖아요. 그게 언론사 대표라든지 이런 쪽은 아직 건들지도 않고 있는데 그쪽을 사실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게 사실은 본질인데 이상하게 이 지금 와전돼 있는 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늘 그 집회할 때도 그렇고 그 장동혁 대표라든지 송원석 그 원대의 그 이 발언을 보면 이재명 탄핵을 얘기해요. 네. 이재명 탄핵을. 지금 아니 왜 여기서 이재명 탄핵이 나오는지 도대체가 그러니까 대선 불복이죠. 아니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표현도 안 해요. 그냥. 맞아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못해도 저희가 탄핵이란 말은 사실 우리 긍기어였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존중은 하면서 비판할 건 한 거고 12상 불법겸 한 직전 정도에 아마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제 일부 의원 기억으로는. 모임에서 또 제기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것도 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대장동 그쪽에도 이제 부당이득 있잖아. 이제 뭐 형사 소송에서 이제 뭐 7천 뭐 그거는 못했다 하면 추징. 민사 소송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때 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1심 판결에서는 실제 그 재산상 피해액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특정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실제 얼마만큼이 추징 금액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건데 일단 몰수 추징을 위한 보전 절차는 이미 진행이 된 바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 묶어두는 거죠. 그 부당 이득을 취했던 자들의 어떤 재산을. 두 번째는 성남시 측에서 민사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인한 확정된 부분들을 고려해서 청구 금액을 증액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국민의힘 주장처럼 무분별하게 항소를 했다고 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항소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공소시효도 심하게 심지어 도과했고. 근데 어떻게든 억지로 해서 항소도 하고 3심 상고까지 갔어. 최종적으로 만약에 1심 결과가 유지된다. 그때 가서 민사적으로나 이런 방식으로 보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방법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선제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민사나 보전 방식으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전을 위한 조치들을 하는 게 오히려 실효적인 조치인데 저렇게 자신들의 책임 면피만을 위해서 왜 항소하느냐라는데요. 저는 이 점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담당 검사들과 중앙지검장 있잖아요. 정말 지금 정의 사도처럼 막 나서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수천억의 피해가 있어서 이걸 꼭 추징을 해가지고 보전을 시켜야 되겠다.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정말 간절했다면 그리고 이런 무죄가 나온 것까지 유죄로 인정받아서 엄청난 필벌을 꼭 하고 싶다라는 이 충정이 강력했다면 항소장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내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표 내면 되지. 그러고 하면 근데 뭐 징계받을 게 두려워서 그거 안 했나요? 그 뭐 대검 총장 대행이 하지 마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나요? 자기네들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뒤집을 자신이 있으면 왜 안 했어요? 지금 다 막 항명하고 있는데 그 정신을 여기서 발휘해가지고 항소장 도장 찍어서 내면 됐지.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주로 이제 이 항소와 관련돼서 문제 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뭐 우리 대검 내규에 있는 항소 기준 거기에는 부합하는데 그 추징 있잖아요. 추징 관련해서 지금 이제 민사로 해서 원래는 추징이 되더라도 뇌물죄 같은 경우는 국고로 환수되는데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배임의 범죄 수익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라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쪽에서 추징을 뭐 몰수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저쪽에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이 어렵다. 피해액을.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이유로
항소심에서 그 추징을 이게 범죄 수익이다라는 걸 아까 그 설명 잠깐 했지만 그거를 7,800억을 다 범죄 수익이라고 이렇게 확정해 주면 그걸 터잡아서 민사소송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왜 그걸 왜 포기했느냐 이 주장을 가장 주요하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이동 의원이 진행하시네요 오늘 논점 정리. 아니 너도 방송 나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나 주진우 의원이랑 했거든. 아 진짜요? 방송에서요? 네, 살이 SBS. 나오셨겠네. 살이가 생기시겠네. 자기 일처럼 얘기하더라고. 내가 한마디도 안 줬지. 아니 뭐. 잘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세요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사에서의 추징이라는 것은 추징 단독으로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부가형이라고 해가지고 유죄가 선고돼서 그 유죄에 기초한 어떤 재산상 피해가 확인이 됐을 때 부가적으로 하는 그런 형벌인데 말하자면 유죄가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1심 판결에 비춰 보면 그러면 그 형사 재판 유죄가 나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추징이라는 부가형을 기다릴 게 아니라 다른 조치들을 빨리 강구해야 된다니까. 가압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압류는 이미 되어 있었어요. 보전을 했던 거고. 보전은 되어 그러니까요. 있었어. 그리고 나서 민사를 통해서 그런 조치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조치들은 뒤로 밀어놓고 형사가 나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최종 무죄 나오면 그때 가서 국민의힘이 이거 책임질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존돼 있는 2천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피해 금액을 맞아요. 1심에서 네. 1,120억이라고 했거든. 저기 법원에서 그 중에서 473억은 뇌물 수익이고 나머지 한 640억 정도가 배임과 관련된 수익이다. 그러니까 그 640억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배임과 관련된 거니까 성남시에서. 그리고 2천억 정도를 보존 조치를 해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제 민사소송으로 그러니까 쟤네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러면 그 2천억을 바로 찾아가서 이제 김만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쟤네 그래서 주장으로는. 뭐지 징역형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얼마짜리 지금 그 주장을 하는데 이런 판결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이라도 지금 성남시에서 민사소송 제기해놨고 원래는 이제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만 5.5억 천인가만 해놨다요. 근데 네. 그 성남시장이 지금 국힘이잖아요 소속이. 그 국힘 그 시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4,800억에 대해서 다 민사소송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얘기도 했더라고. 네. 그러면 그 2천억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죠. 가압류 바로 해놓으면 가압류 한 2, 3일이면 나오잖아요. 네, 바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네. 근데 여전히 묶어둘 수 그 있습니다. 저기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 얘기 못 하더라고. 이기셨네요. 저 법조이니까 잘하실 거 아닙니까? 가압류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리고 원래 이렇게 배임 범죄는 피해자가 이렇게 청구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면 추징을 하지 않는다. 네. 뭐 그런 법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성남시가 하면 돼. 제가 보니까 이제 법률 지식이나 이런 거를 저기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 딱 들어봤을 때는 이 추징을 김만배만 뭐 수천억의 이익을 몇 년 살고 나오면은 받게끔 그 동조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잘 명쾌하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짜 형사 재판 뭐 특경가법 뭐 배임 막 이런 것들을 복잡하잖아요, 국민께 일단. 진짜 설명드려야 된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는 특검가법상 그 배임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게 그 계약 시점에 금액을 가지고 그 맞아요. 금액을 특정한다며. 근데 그 2014년도라서 그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안 이제 좋고 네. 얼마만큼의 이득이 나와서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를 그때 계약 그 시점에서는 시점에는 가늠이 확정할 안 수가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 사건은 이제 사업 그 협약 체결이죠. 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 법리인데 그 시점에는 얼마만큼의 피해가 그 생길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항소심 가서 바뀌겠어요 이 법리가? 안 바뀌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요 대장동 개발의 그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공공 개발 하려던 거를 당시 새누리당에서 반대해가지고 민간 개발로 바뀌었다가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관 합동 개발로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때 2014년도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성남시에서는 그 리스크는 민간업체에 넘기고
그 성남시는 5,503억이라는 확정 이익을 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다 미분양이 많이 나 있던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뒤에 실제로 이제 그 다 짓고 이렇게 분양하고 할 쯤 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 이제 그 민간업자들의 수익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성남시는 일단 5,503억은 확보한 확보했죠. 거잖아요. 그죠? 확보한 그런 상태여서 그 뭐 중국이라든지 16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까지 했던 아주 되게 성공적인 그런 사업 모델이었던 대장동 그 저기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대선판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엮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과정을 보더라도 2014년도에 어떻게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있냐 못 하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항소 포기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이 검사 집단들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들이. 왜 안 했습니까? 제가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무릅쓰고 해야죠. 지금의 결기라면은. 지금 뭐 이렇게 집단 성명 내고 이거 다 법 위반인데 그런 정도 결기라면 왜 안 했어요? 스스로들이 이 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었잖아요. 도장 찍어서 내가 한 장, 항소장 한 장이거든요. 한 장짜리 그냥 항소합니다 이렇게 써서 내는 거예요. 도장 한번 찍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이문정 검사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위에서 부당한 지시 내리니까 그냥 거부하고. 그리고 두 번째, 검찰의 판단으로 안 한 겁니다. 항소 결정을 하는 그 의사결정 라인이 있어요. 담당 검사, 중앙지검장, 대검의 소속 부장, 이 사건은 반부패 부장, 그 다음에 대검 총장 없으니까 대행이죠. 이 라인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모두 다 검찰입니다. 검찰. 그리고 대부분이 친윤 검사들이에요. 그네들이 안 한 겁니다. 여기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갖다 붙이고 정성호 장관 갖다 붙이는데 팩트는 이렇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직접적으로 대검하고 소통한 적이 없어요. 이진수 차관이 전화 한번 딱 했습니다. 해라 마라 한 게 아니고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그 얘기 한 번 한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보고받거나 언급한 적 자체가 없고요. 그런데 무슨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기승전 이재명 뭐 사실관계 네. 자체가 지금 아니 그런 거죠, 검사들은 뭐. 네. 준사법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왜 이렇게 사실관계를 안 따져요? 아니 그리고 이미 고무줄 잣대로 항소 같은 경우도 항소 포기한 사례 사실 수두룩하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계속 사법부 압박해 가지고 재판 다시 재개해라 막 이런 요구들을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탄핵 얘기도 막 하고 있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거를 왜 항소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될 무슨 이익이 실익이 없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이익이 있냐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쵸. 오히려 네. 이 저 김만배랑 유동규나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 대선에서 한번 졌잖아요. 이건 때문에 그 많이 기여했잖아요. 오히려 뭐가 이쁘다고 쟤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소를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할 이유도 없고 또 그 판결문에 보면 성남시장하고는 이 민간업자들하고 결탁한 그런 건 없다라고 명확하게 판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오히려 그 판결에 의하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도 확인이 된 상태에서 왜 굳이 쟤네들을 위해서 하냐 이거지. 실익이 전혀 없고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힘 주장은 이거죠. 유사한 쟁점이 있는 대장동 같은 재판인데 여기서 무죄로 확정시켜 놓으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소를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유죄 하는데 났잖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데 무죄난 쟁점들에 무죄난 대한 쟁점에 이게 대해서 뭐 이거는 뭔 상관이야.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서 이거에 기속되지 않아요. 대법원의 판단이었다면 영향을 주죠 당연히. 근데 1심 재판부의 사건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소위 우리가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 동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죄. 왜 살인했을까라는 그 동기를 밝히지 못하면 이거를 기소하거나 유죄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한테 뭔가 편익을 제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건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임 행위를 하거나 이해충돌 방지법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위로 나아갈 소위 말하는 검찰 주장에 따른 이런 범죄로 나아갈 범죄 동기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관련 사건 기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그럼요. 근데 막
무슨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근거도 제시 못하면서 일단 국정조사 합시다. 그럼 나올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억지 지금 주장을 그 여야 간에 지금 계속 이제 엊그저께부터 국정조사 뭐 이런 관련해서 이제 논의 중인데 지금 국정조사 하자라고 서로 이제 그까지 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 당은 법사위에서 하자는 거고 저쪽은 특위 만들어서 하자 뭐 이 정도가 지금 그리고 국정조사 하자는 내용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내용까지는 그냥 다 통틀어서 그냥 다 그래요? 하자 뭐 다 하자. 거기서 원하는 거 우리가 왜냐면 원하는 우리야 거. 뭐 사실 뭐 우리는 조작 기소라든지 표적 수사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방점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저쪽에서는 그냥 항소만 갖고 처음에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다 하자. 뭐 항소 외압이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 우리는 근데 그거는 어때요? 검찰이 이렇게 집단 함유하는 경우가 거의 최근에 와서 거의 거의 드물었잖아요. 없죠. 네. 거의 뭐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건데 검찰 역사에서는 요거는 근데 뭐 검찰 있어. 공무원 징계법인가? 공무원법인가? 그걸 없애겠다고. 검찰 파면법, 검사징계법. 검사 징계법. 그걸 없애고 이제 공무원 징계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지금- 얘기도. 예. 지금 이게 국가공무원법에 보면은 공무원들은 집단행위 파면할 수가 금지 있어. 조항이 있어요.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서 집단행위가 뭐냐? 예를 들면 이렇게 연명으로 성명 내는 거 있잖아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게 딱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나의 그 발표문 같은 걸 형태로 취해가지고 연명으로 이렇게 입장 발표하고 하면 이것도 집단행위입니다. 지금 딱 검사장들 막 집단 성명 냈잖아요. 딱 부합해요. 정치적 중립 위반이지. 예. 두 번째는 자신의 상관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나 객관성,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딱 부합하죠. 그래서 나온 게 검사 징계법에는 파면이 없어요. 징계 양정으로. 파면이 없다. 다른 공무원들은 다 파면이 있는데 딱 검찰만 없으니까. 네. 검찰만 없다. 없어. 왜 대한민국 공무원 누구도 이런 집단행위나 이런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못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검찰만 유독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징계해야 되는데 검사 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꼴이에요. 느슨하게 해준 그럼- 거예요. 네.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으로 다 파면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유삼용 총경 네. 맞아요. 우리 정지 유삼용 3개월 맞았잖아요. 그냥 위원장님. 그 합당한 주장을 했는데도 네. 이번에 차제에 법 개정도 해야 되고요. 근데 강력하게 뭐- 조치해야 됩니다. 1년 있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검찰.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는 남아 있으니까. 아니야 그래서 네.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청 폐지되고 뭐 중수청, 기소청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있다가 이번에 그게 표출된 거 아닌가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에 그런 쌓인 생각도 불만이. 드는데 타이밍을 정말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지금 그러는 거야? 어? 타이밍 정말 잘못 잡은 것 같고 그 노만석 직무대행은 정말 무책임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다 결정해갖고 해놓고 그러니까요.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게 어디 있어? 잘 빼는 거 봐요. 그리고 저기 중앙지검장도 우리 이용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저거한 본인이 항소장 제출했으면 될 거를 하지 않고 자기만 쏙 빠져서 사의 표명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참 나 진짜 그 검찰 조직이라는 게 정말 그 70년 동안 그 켜켜이 이렇게 누적된 그 기득권에 그게 정말 참 그거를 개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마지막을 보는 것 같아요. 검찰의 마지막 발. 마지막 페이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오늘 최고위에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겁먹은 개가 더 짖는다고. 세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검사장의 저기 나오네. 평검사로 다시 발령할 수 있도록 시행령 폐지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것도 오늘 말씀하셨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미 7월달에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말이하셨죠. 네. 이게 지금 정말 정말 지금 너무 막 핫 이슈여갖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했더니 그러니까 빨리 다음 넘어가라고 지금 했는데 다음으로 제목을 이슈와 바꿔버리시네. 관련해서 딱 하나만 그래서 얘기하면. 끊으려고 그러면 이용호 의원님이 계속 설명해. 이거 딱 하나만. 왜냐면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 게 그때 하나 1, 2, 3으로 설명해가지고 장동혁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맞아요. 올 초에 무죄가 나왔어요. 항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항소 안 항소 했어요. 안 했죠. 항소 안 하고 그냥 그걸로 무죄 확정됐어요. 그래. 박수영 의원이죠. 국민의힘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가지고 재판받았어요. 100만 원 이하 나왔어. 9월 달에 나왔어요. 그거 얼마 전에. 벌금 그것도 항소 90만 원 안 나왔어. 했잖아. 벌금 90만 원 나왔는데 또 항소 안 했어요. 그런 거 많죠. 만약에 항소해가지고 100만 원 넣으면 이 사람은 의원직 박탈에다가 이제 그 피선거권 박탈되고 그래서 보통 90만 원 나오면 무조건 항소하거든요. 대부분. 항소 안 했어요. 저는 국민의힘한테 장동혁 대표랑 박수영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항소 안 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했냐. 그뿐만이 아니에요. 원희룡 빨리 지사도 물어보세요. 그렇고 조수진 네. 전 의원도 그렇고 저기 그 최은순, 김은순 장모도 저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거 항소 포기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나오네 화면에.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항소 안 한 거에 대해서 장동욱 대표, 박수영 의원이 외압을 행사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억울하겠죠? 대답은 안 하면서 그냥 철면피처럼 계속해요. 땅 투기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본인이 제2 양평고속도로라 해서 의혹 잔뜩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건 대답도 안 해. 뭐 집이 주택이 어떻지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냥 그런 식이. 아유, 그러니까요. 저희 1번 주제를 거의 30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아, 더 했어요. 30분. 하여튼 내용이 중요해서 우리가 네. 잘 짚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짧게 하면 그러니까 되니까. 저희 최현일 의원님 주제 얘기해 볼까요? 그 종묘 가지고 종묘도 정말 기가 이제 막히죠.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딱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김건희와 오세훈. 김건희가 이제 사적 모임을 해가지고 무단 사용해가지고 거기서 좀 그거 그래가지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유린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제 오세훈 또 시장이 나와서 이제 초고층 건물 지는데 종묘가 우리 대한민국 유네스코 1호입니다. 1호. 네? 그러죠.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걸 선정을 하면서 95년 동안 100m 내외로 초고층 건물을 짓지 말자는 전제였는데 그 약속을 오세훈 시장이 깨버린 거예요. 이번에. 뭐 세운상가 개발해가지고 이거를 71.9m에서 139m 두 배로 141.9 개발 지상주의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진짜 헛발질을 한 건데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체부 장관님, 맞아요. 거의 현장에서 청장 허민 하시고. 청장님 그리고 총리까지 김민수 총리까지 가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일침을 놨고 이제 그거 했는데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왜 계속 이런 식으로 헛발질을 하나. 한강 개발하면서 한강버스 했다면 계속 지금 사고에 또 멈추고 또 시범 또 운영하다가 다시 또 했는데 또 계속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조급함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명태균하고 이제 대지신문 했잖아요. 저번에 이제 행안위 국감 때 명태균 나와가지고 한번 또 그 핫한 큰 망신을 당했잖아요. 오세훈 시장 또 김영선 의원님도 나오시고 또 정말 진짜 되게 그래가지고 네. 아니 그래서 그때 현장 있었으니까 좋아하시는 모습 처음 보는 거 현장에 같은데. 현장 있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문화 강국 K컬처 그렇죠. 이번에 에이펙 하면서 K푸드와 K컬처, K팝 등 해가지고 그 상징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의 상징인 우리 종묘. 꿀인데. 그 종묘라는 그 가치에 어떻게 보면 요거는 한 우리 민주당도 그렇지만 그 오세훈이나 저쪽 김건희 쪽을 하는 좀 수구 이런 쪽 사람들의 그 시각과 우리 쪽 간에 아주 천양지차 다르다는 것을 한번 또 보여줬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충돌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민주당이 우리 진영이 좀 제대로 좋은 후보 해가지고 오세훈 같은 그런 개발 지상주의자 그리고 몰직하간 전시성 행정주의자 이런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거기서 매년 종묘제례 같은 거 하잖아요. 그 사실 종묘가 되게 상징성이 우리나라의 그 뭐 역사라든지 정체성이 이제 이렇게 상징적인 그것인데 그때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조건이 그 고층을 짓지 않겠다라는 뭐 조건이 있었다며요. 지금 이번에 그 오세훈이가 저렇게 재개발만 밀어붙이면서 70m에서 142m로 뭐 2배로 이렇게 높이겠다고 저거를 했는데 그 유네스코가 권고했던 그 유산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안 하고 안 받겠다. 그것도 안 받겠다라고 하고 네. 그 조례를 이게 개정해 버린 거예요. 조례를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세계문화유산에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취소된 사례들이 또 있더라고요. 있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에. 맞아요. 다른 나라에. 네. 그 독일의 엘베 계곡, 영국의 리버풀 해양 상업도시 이 두 개가 박탈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관념이 없으니까 뭐 취소되든 말든 우리는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겠다 뭐 이런 천박한 인식의 발로 아닌가 그게 싶긴 더 하고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내년 뭐 여전히 고집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이제 아까도 내가 지방선거 얘기를 했는데 내년 이제 서울시장 선거나 내년 지방선거가 서울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도 우리가 30만 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얻고 지난번에 윤석열 때는 우리가 27만 표를 줬어요. 그러니까 30만 표가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만치 않다. 요번 토제 건도 있었고 부동산도 있는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실패.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계속 뻔뻔하게 저런 식으로 종묘도 그렇고 한강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실책하는데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후보군들이 뛰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서울에 있는 지금 뭐 당원들이나 우리 당에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오히려 오세훈이 좀 그렇게 이용하더라고요. 우리가 비판하는 게 사실은 그냥 되게 합리적인 얘기인데 뭐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건 지금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고 우리 역사와 전통이 담긴 거고 이게 앞으로 또 우리 뭐 아까 K컬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뭐 우리 후대가 계속 먹고 살 만한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파괴하는 걸 막자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국민 감정을 이용해서 선동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또 오세훈은 뻔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거다. 자기 흠집 내려고 그러는 거다. 오히려 본인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은 사실 사면 초과에 갇혔잖아요. 지금 내란 특검 수사 지금 대상이고 그래서 조사도 지금 받은 상태이고 명태군하고 국감에 나와서 서로 하는 거 보니까 명태군 얘기가 맞다는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명태군이 맞죠. 조사받고 나와서 명태균이 페이스북에다가 막 메시지 좀 쓰지 않았나요? 그때 이제 말 한마디 못하고 너무 뭐 후련하다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또 뭐 전시행정 관련된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어쨌든 저는 오세훈은 저희 최현일 의원님이 전담 마크 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영등포의 자랑 최현일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TF 들어갔어요? 오세훈 TF 만들어졌어요? 천준호 의원이 단장이 되면 거기는 아직 TF 구성원들 아직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면 TF 현장 띄우긴 띄우나 보네. 띄웠잖아요. 띄웠어요. 그 발표도 했어요. 며칠 전에 얘기하신 거 같아요. 천준호 의원이 TF 단장인데 최현일 의원도 거기 들어가는 거로 하면서 이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넘어가죠. 시간이 그럼 남지 않습니다. 네, 저희 코스피. 김현정 의원님. 네. 요새 지금 김현정 의원님이 저희 고기 사셔야 돼요. TV에 보면 맨날 나오셔요. 최고치 경선 오늘도 또 했잖아요. 네, 김현정 의원님이 ETF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그 기자분들 말진 기자분들만 만나면 금융 경제강의라는데 ETF 사라고. ETF는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희들도 경제를 위한 애국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살 수 있어. 저희들도? 그럼요. 저희들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요. 간접 투자기 때문에. 주식이잖아. 아니 이거는 예금으로 들어가요. 개별 주식이 아니에요. 예금으로 들어가요. 왜?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님이. 답답합니다. 그래 참. 샀어요? 저는 집도 없죠. 또 집도 없지.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도 못하고 자본시장 투자도 못하고 부동산 투기 자금을 다 이제 주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의 저축이에요. 부동산의 투기 시장에 있는 신고 의무 없죠. 돈을 자본시장으로 그 생산적 금융 ETF만 되고 다른 주식은 안 되는 거죠? 개별 종목은 펀드는 돼요. ELS나 ETF나 개별 종목도 사도 돼요. 따로 배워야겠네. 충돌의 우려가 없는 주식은 살 수 있는 개별 거예요. 주식은 사지 마세요. 괜히 또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니까 안 사는 거죠. 또 잡혀 들어갈 수 있어. 삼부토건이라.
저는 그 정치하기 전까지 한 30년 가까이 주식을 해가지고 익숙한데 정치하면서 주식 하나 다 끊고 이제 못 하고 있죠. 그래서 ETF는 저희가 당에서 코스피 5천특위 그 만들면서 상징적으로 그 코스피 5천특위 위원들이 샀었어요. 퍼포먼스 비슷하게 대통령님도 그때 샀잖아요. 그 대통령 대선 때 사셨던 대통령 것 같아요. 수익률이 지금 한 60% 이상 될걸요? 대통령 저기 페이스북에 한번 올리시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그 우리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40% 이상 올랐을걸요. 이게 코스피가 45%인가 그 정도 올랐거든요. 45% 그냥 그 지수 연동이니까. 그리고 ETF 200인데 ETF는 이제 코스피 200인데 우리가 코스피의 그 상장 종목이 한 2,600개 돼요. 그 중에 200개만 엄선해 가지고 그 모아놓은 거예요. 그 종목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의 그 등락률보다 더 높게 올라가죠. 그게 거기 견인하는 이제 우량주소 200개 모았다 이렇게 보면 올해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14.81% 올랐는데 이 코스피 상승률은 71.18%. 그러니까 올해 전체로 하면 코스피가 71%. 그래서 부동산에서 증시로 돈을 옮겨야 하는 명확한 이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네. 사실은 우리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이제 실소유자 중심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재편하겠다라는 취지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를 없애가지고 그 부동산에 있는 투기 자금이 이 자본시장으로 옮겨가는 무브먼이라 그러죠. 생산성 금융으로 옮겨가는 요것도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 쪽에 그 자금이 70%가 부동산 쪽에 있고 자본시장이나 금융 쪽에 30%예요. 부동산이 70이나 되는군요. 네, 선진국이랑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쪽 그 자본시장으로 돈이 이제 들어가면 주식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이 기업으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은 그 투자를 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내수 살고 일자리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자본시장이 그동안에는 많은 이제 그 의심을 받았지. 시장에서 투자자들한테. 왜냐하면 자꾸 이제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뭐 쪼개기 상장, 뭐 중복 상장, 뭐 이렇게 해갖고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오너 일가들을 위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불법적인 코리아 공매도 디스카운트. 예, 이런 것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가 2차에 걸친 상법 개정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배당 소득 분리가세 이거 등등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밸류업 정책을 계속 강하게 치고 나가니까 시장에서 아 이제는 자본시장이 투명해지겠구나라는 신뢰를 거의 많이 이제 거의 확신 단계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거죠. 이 모멘텀이. 사실 우리나라는 주식이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업의 체질은 좋은데 그 기업의 가치가 그 1,000원짜리인데 주식은 1,000원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좋은데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고 그 저평가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PBR이라고 하잖아요. PBR. PBR이 이제 1이면은 회사의 가치랑 주가가 이제 똑같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0.8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은 OECD에 있는 선진국들은 3.4배 정도 되거든요. PBR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1.23 정도 됐거든요. 올라갔는데 여전히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그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PBR만 OECD의 평균 수준으로만 올리더라도 산술적으로 지금의 주가보다 여전히 3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체력이 있는 거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이고 실제로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4,150 정도 오늘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 역대 최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1차, 2차 상법 개정하고 3차 상법 개정을 저희가 또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 자사주가 이제 회사가 자사주를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 돈으로 자기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간행이.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주식은 회사는 발행 주체지. 주주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네, 주주가 될 수 없는 본인이 발행한 걸 본인이 회사 돈으로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건 소각해야 되는 거지. 그건 미발행 주식이 되는 거지. 주식은 주주가 사야지 주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은 그걸 자사주를 자기가 회사 돈으로 사가지고 경영권 방어하는 데 썼다고. 아주 잘못된 거죠. 미국은 뭐 자사주는 당연히 그 매입하면 소각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이미 발행된 주식들의 가치가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 주주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게 자산 소각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나요 지금 현재? 자, 가장은 아니고 최근에 올해가 거쳐서 전 세계 이렇게 증시가 좋아요. 했는데 증시가 좋다고 지금. 근데 이제 그 이걸 좀 길게 가서 3년, 5년 이렇게 넓혀가면 우리나라의 증시 상승률이 그 아주 최저에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길게 보면 상당히 그동안에 상승률이 너무 안 낮았다. 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동학개미라고 하죠.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미장으로 떠나서 서학개미라는 말이 막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환율이 되게 높잖아요. 지금 고환율. 그래서 환율이 높으면 주식이 안 좋은데 이런 이제 그 우려들을 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이 환율이 우리가 높은 이유가 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 기준금리가 2.5예요. 2.5. 근데 미국은 3.5에서 4거든. 그 금리가 미국이 훨씬 높아요. 1.5 정도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미국 그 금융기관에다가 이제 예치하면 이자가 그만큼 더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는 투자하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 차 때문에 달러 강세,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국내에서 그 해외 주식시장에다가 투자하는 그 금액하고 월 한 10조 되더라고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는 거에 3-4배가 더 많은 거야. 우리나라의 그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를 투자하는 게 그렇다 보니까 그게 환율까지 환율이 올라가는 거,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그 밸류업 정책을 강하게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서학 개미들이 동학 개미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환율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은행 총재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금리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좁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뭐 부동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좀 누르는 경향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더 지금 내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에 자본시장 쪽에 그 선진화 관련된 그 정책들을 더 좀 일관성 있게 하면 좋은데 이제 10월 9일날 고위당정에서 또 희소식 하나가 있었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내리겠다. 그 제가 내리는 걸 검토하겠다는 거죠, 사실.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견해가 있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금투세 찬성론자, 폐지론자죠. 네. 그 금투세는 좀 입장이 있네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건데 하여튼 요거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보면 우리나라가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이 49.5%예요. 그러니까 OECD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45% 아닙니까? 49.5. 이제 지방세까지도 45인데 거기다가 또 이제 4.5 붙으니까 그래서 그 49.5로 압도적으로 높은데 미국은 15%밖에 안 해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우린 지금 분리과세도 아직 도입도 안 한 거 이번에 도입하는 건데 최고세율 49.5에다가 사회주의 국가인 그 중국하고 베트남도 10%밖에 안 해요.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거는 다른 금융소득이랑 분리해서 하겠다는 근데 거고. 기존에 35%면 불리한 효과가 별로 없다. 그거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이번에 정부안으로 제출한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들한테 배당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주면서 그 기업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깎아주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요청했던 내용들이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기업의 배당의 평균이 27% 정도 돼요. 그거를 그 40%까지 배당을 했을 때 세율을 45에서 35로 깎아주겠다. 요게 이제 정부 아니었는데 이거는 좀 너무 좀 그 시장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라는 그 지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45%에서 각종 감면을 하면 최고세율이 거의 30% 후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35% 깎아주면 실제로는 4% 정도의 절세 효과밖에 없는데 배당은 27에서 40까지 가야 되니까 13%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배당을 늘리면서 이렇게 요거 절세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저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이 25%예요. 그렇기 때문에 35% 내려도 25%인 양도소득세율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사내 유보했다가 다른 데다 양도해 버리는 거죠. 그럼 25%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35%를 25%로 내리는 안을 뭐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몇몇 의원이 냈는데 25%로 이번에 정부에서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렵죠. 최고 세율을 그렇게 계속 내리는 것 자체가 항상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여러분. 세수 때문에 세수 신중한 아니 날 논의는 보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세수 문제 박지혜 때문에 의원이 발제 시간 1분 남았네. 지금 세수 문제를 3분 남았어요. 떠나서 네. 지금 최고 세율 대상소득 분리과세까지 사람이 얘기하는 두 사람이 거는 터지가 따지네. 아니, 그게 이제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30초 얘기했어. 여기서 한 15분 강의했고. 아니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내가 자꾸 얘기했지. 박지혜 의원이 발제 놓겠습니다 오늘. 그럼 저는 아니, 이 정도만 하고 지금 어쨌든 이 자본시장에 상당히 큰 도움이 나는 된다 이번 주 정도로 일요일 하고. 얘기를 하길래 양심 있게 저한테 넘기려고 그 얘기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번 주 일요일에 결정한 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연스럽게. 35에서 25로 인하하겠다는 자, 자연스럽게 와. 이거는 2024 동시에 NDC 동시에 네. 53에 오늘 좀 연장 방송하지 뭐. 현장 봐서. 네, 9시 5분에 2000 끝내겠습니다. 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3에서 61%로 최저 결정하겠다. 53에서 네, 결정을 당정대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요게 저는 앞서 말씀하신 그 우리 금융시장 우리 기업에 사실 우리 머니무브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돈을 옮길 수도 있지만 이게 계속 주가가 오르는 데는 5천, 6천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의 근본적인 그 실적이 개선이 돼야지 더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 온실가스 감축에 토대를. 대한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만큼 효율적인 경영 활동을 촉진할 수도 있고 탄소 가격도 높여서 기후테크도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에 의존해서 경제를 꾸려갈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경제 구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2030년 목표가 40%였는데 이번에 2035년 목표를 53에서 61%. 야, 엄청 올렸네요. 그게 국제 기준에 공부에 사실 맞춘 거죠. 이게 저희가 61%가. 범위를 선언하게 된 것이 네. 국제 기준은 61%였기 61% 때문에. 였죠. 네. 그래서 사실 뭐 R&D나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는 61%를 맞춘 수준으로 강화하지만 규제는 그래도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을 해서 우리 또 국민들도 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오를 수 있으니까 최소한 선형 감축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목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2050까지 선형 감축한다고 생각하면 2035년에 53%는 감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한선은 53%로 윤석열 정부 때는 역주행하다가 다시 온상해봐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거죠. 네, 윤석열 정부 때 사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목표치가 얼마였어요? 우리가 사실 문재인 정부가 2030 40%를 정했었고 그거를 21년에 정했기 때문에 22년에 우리가 막 달리려던 순간 이제 정부가 바뀐 거죠. 근데 기존 이제 대기업들이나 제조업들은 상당히 좀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반발은 있는데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목표를 정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목소리를 내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규제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일단 목표를 정하면 또 기업들은 그에 맞춰서 경영 활동을 바꾸고 또 우리가 이번에는 KGX라고 해가지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패키지를 함께 가져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대기업 지원 우리가 별로 안 했는데 만약에 뭐 수소환원 제철 같은 거 개발하겠다 하면은 우리 국가가 좀 더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민관이 같이 협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한이 53%고 상한이 61%라는 그 의미를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설명을 조금 하였지만 다 했구나.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네, 하는 우리가 어쨌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형 감축은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간만에 와서 그런지 상당히 지적이네 오늘 보니까. 아니 우리 저 우리- 박지혜 네. 의원이 네. 기후 전문가잖아요. 아, 그래 다 기후 분위기가 환경. 오늘 토론이 오늘- 상당히 오늘 다 열심히- 좀 더 하세요. 4분 정도 더 하세요. 인저리 타임 4분 정도. 방송 끝나더라 그냥 해 우리끼리. 아유, 예,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그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발언 지분을 지켜라. 뭐 김현정 의원을 아니지. 예의주시하겠다. 아니 이용우 의원 발제를 40분에서 그렇다니까. 사실 이용우 의원님 주제를 많이 했어요. 아니, 주제를 내가 많이 했지만 많이 한게 발언 아니라- 총량은 오늘도 네, 김현정 의원 김현정이 항상 많고 오늘은 뭐 아니 진짜 이 많았고. 발언을 하라고 저는 쳐다보면 우리만 항상 쳐다보고 적고 있으니까. 항상 적고 항상 뭐 인정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네, 발언 총량제 좀 더 하세요 진짜. 아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 향후에 사실 목표를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갈 길이 좀 먼 게 사실이에요. 뭐 이게 목표가- 아리백 연결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세계적 추세에 따르면은 필수 생존 전략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온실가스 감축을 이게 왜 문제되냐 산업계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돼서 가장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축폭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는 있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니다. 맞아요. 그거는 네. 뭐예요? 네. 아리백. 아리백은 우리가 정부가 꼭 해야 될 목표인가요? 그게 아리백? 아리백은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 계획을 이행을 하라는 걸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제 운동이에요. 캠페인이죠. 캠페인? 근데 사실 이게 소비자 캠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네. 조약이나 그런 네. 건 아니라는 그런 건 거는. 근데 뭐 아이폰과 같은 그런 전자제품이 특히 소비자들이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애플이나 구글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우리는 거기는 목표도 되게 세거든요. 2035년까지 우리는 아리백 할 거니까. 근데 사실 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폰 우리는 다 해외에서 조립해 오는데 그 공급 업체들한테 아리백을 우리가 2035년에 달성하려고 하니 우리한테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 업체들 너희들도 같이 2035년까지 아리백 하자. 지금 어려우면 계획이라도 내.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이제 중소 뭐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고 사실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그런 압박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10%도 안 되니까 윤석열 때 완전 역행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이 막 4기가까지 막 치솟 오르다가 윤석열 때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국가가 그걸 도와주는 게 굉장히 근데 필요한 상황이에요. AI 등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AI. 재생에너지로 과연 그 공급이 가능할지 AI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하면 나경원이에요. 그래. 죄송합니다. 그 내가 볼 때 아니 왜 그런 초선 내 나부랭이한테 아니 내 속으로 죄송해요. 내가 깜짝 놀랐네. 아니, 이거 잠이 확 깨네. 아니 그게 아니라 최현일 의원이 왜 그런 말을 할까 나 지금 왜냐면-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까지 매겨서 저 최현일 의원님 기후정치클럽 멤버라고 알고 여기 있는데. 끝나고 나서 아니, 그런데 특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아니, 그러니까 종묘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려지. 현실적인 네. 경로와 방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인 것 같고 아리백이 이제 국제적인 규범이나 조약은 아니지만 상당히 실효적인 어떤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이제 같이 네. 결합을 못하면은 도태되기 십상이고 말씀하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탄소 국경세까지 해가지고 탄소 다배출 기업의 직접적인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게 피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어가지고요. 우리 애플 입장에서는 네. 사실 중국이 우리가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요. 중국이 많이 높죠. 그리고 사실 또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특정 지역으로 가면은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뭐 절반 이상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부품업체를 계속 막 얘네가 달성을 못해. 그럼 공급선을 솔직히 말하면 중국 업체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애플이나 구글이나.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거의 장악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해상풍력도 지금 큰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8메가짜리가 맥시멈 최고 용량이거든요. 중국은 20메가짜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추격해야 된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제고 비용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의 의지가 이만큼 새로운 시장이 한국에서 열릴 거니까 거기에서 기회를 찾아라 이런 신호기도 하죠. 네. 야 오늘 뭐 좋은데 이거. 오늘 특집 기후 에너지 얘기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많이 하는데 네. 시청률은 너무 크게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하는 우리 것들이 자체가 시청률에 정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지해. 정치를 아니, 정치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정치 그렇게 얘기만 해 우리. 이거 생산성 고명 뭐 기후 이런 거 하면은 아니 오늘도 66분 동안 네. 저희 그런 경제 주제는 한 20분? 16분 20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실방이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245분이 맞네. 네, 소중한 여러분 245명이 나 다 오늘 소중합니다. 한 7, 800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 300 가까이 네 갔었는데요. 이번에 네. 좋아요는 한 뭐 600명 눌렀어요. 어쨌든 오늘 또 오랜만에 저희가 4명이 모이니까 완전체. 또 꽉 차고 네, 발언 시간 지키기도 힘들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타이트하게 네, 오늘 진행하도록 푸나님이랑 하겠습니다. 치맥하기로 했는데 치맥한다고요? 푸나님하고 치맥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방송 끝내고. 네, 치맥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희끼리만 분위기 좀 뭐하냐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너무 죄송하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알찬 방송으로 저희 사실 공부 많이 하고 오는 건데 공부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박사. 네.